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NCS 강의를 맡게 된 신주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시간 동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을 수립하기에 큰 어떤 틀,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봤는데 NCS 채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 합격 전략,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 2021년 취업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좀 자잘자잘하게 좀 많이 적어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렌유인, 공유인에서 취업 관련된 대표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력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문항 출제라든지 자소서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심사들, 그리고 면접 문항 출제, 논술 문항 출제, NCS 컨설팅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고 있고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HRM 쪽으로 인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채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물음표를 삭제시켜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잘자잘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취업 전문가를 얘기를 제가 적어봤는데 취업 전문가 신주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목차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NCS, NCS 채용이라고 적어뒀는데 제가 사실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는데 제가 재작년 연상이랑 작년 NCS 강의를 봤었는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내용들 위주로 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이론 부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NCS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NCS와 NCS 채용 이 개념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공기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기업 준비 예전부터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해서 공기업 입문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스별,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공도 다양하시고 준비 기간도 다양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케이스별 전략, 핵심 포인트들을 7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비대면이니까 좋으시니까, 맞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NCS와 NCS 채용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런 소제목을 또 소제목 하나 달아봤는데 NCS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오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NCS 그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필기시험 떠오르죠.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NCS가 뭐지? 이런 개념부터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도 적어놨는데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약자인데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은 NCS라고 들으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NCS라는 얘기 들으면 필기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 제가 일부는 틀린 개념이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직무를 계량화한 거대한 목록표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사무행정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총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직무를 계량화 시켜둔 거대한 목록표거든요. 바이블. 일단 이걸 왜 만들었지? 그런 생각도 들 텐데 단순히 필기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NCS란 말 자체는 직무를 계량한 바이블 이런 건데 이 정의를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 산업 현장에서 한번 저 빨간색 표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적어뒀는데 좀 뜬구름잡는 내용이기도 하죠. 무슨 말일까? 즉 산업 현장, 즉 회사, 직장에서는 스펙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스펙이 아니라 직접 일을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이 되겠죠. 일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정의하지? 라고 해서 표를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쉽게 하면 이 일은 이런 일을 한다. 목록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지 책정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든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에서 하는 일들을 지식, 기술, 태도라는 것으로 구분을 짓고 그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목록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교육하고 자기개발, 경력, 자격 취득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즉 직장에서 회사에서는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고 난 다음에 교육시키고 자격을 취득시켜가지고 회사에서 더욱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떻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뽑히게 되면 회사 생산성이 강화가 되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오게 되면 회사에서 더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강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회사마다 산업 생산성이 커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
회사, 나라의 국가 경쟁력, 성장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 일했던 직원들, 구성원들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역량을 개발하게 되면은 퇴사하고 나서도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러스 일 학습 병행이라는 거대한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NCS라는 목록표를 만든 겁니다. 즉,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직무를 정리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을 적절하게 뽑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교육을 잘할 수가 있고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회사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역량이 같이 쌓이는 거야. 이런 거대한 방향성이에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NCS라는 거대한 목록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라는 과정이 파생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NCS는 필기시험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고 교육시키고 회사에서도 역량을 키우고 회사 발전과 나라 발전을 이어가고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대한 틀인데 그것을 위해서 NCS라는 채용이 등장했구나.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NCS 채용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NCS 채용이 여러분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NCS 채용이 뭔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겠죠.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어떤 채용 제도가 NCS가 되겠죠. 그럼 역량 일 잘하는 사람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서류심사, 필기, 면접이라는 이 채용 과정이 직무에 적합하게끔 교정되는 작업들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사업에 제가 17년 사업에 투입이 돼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채용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즉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인데 NCS 채용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NCS 채용 세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NCS 채용은 스펙 중심 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채용이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 중심, 학벌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거, 학점 좋은 사람 뽑기 위한 거 이렇게 스펙 중심 하게 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채용 제도를 바꾸는 거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펙 중심 채용제도 기존에 했던 학교 잘 나오면은 뽑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점. 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스펙 쌓기.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리고 외국어 점수를 높게 올려야 돼. 학점을 높게 받아야 돼. 이런 스펙 경쟁으로만 치닫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회 불공정의 말을 적어봤는데 나는 회사에서 일 잘할 수 있고 나도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 스펙이 안 좋아서 서류 심사 통과가 안 돼. 그러면은 기회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스펙 중심의 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일이 달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조기 퇴사하는 문제점들 이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스펙 중심의 채용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CS 채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서류 심사 과정에서 면접까지 내용 드린 건데 가장 첫 번째 변화가 공고문에서 직무 기술서라는 게 추가가 됐죠. 여러분들 채용 공고문 보시다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게 파일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직무는 이런 일은 한다라고 표시가 나와 있죠. 그런 직무 기술서라는 게 공고문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 하는 거라는 것을 그 표를 보고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직무 기술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무기술 내에 다양한 이렇게 항목들이 있을 텐데 지식기술 태도도 있고 직무수행 능력도 있고 회사 주요 기관 사업들 이런 항목들이 주로 있게 되고 필요한 자격이라든지 그다음 필요한 역량들 그리고 NCS 직기초 역량들이 직무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내가 출근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기술 태도, KSA 영역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출근하면 내가 이런 일 하겠구나 라는 생각. 두 번째는 이 회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회사이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그걸 통해서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소서 때 거기에 맞춤형 인재로 자소서를 적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직무기술서 두 가지를 본다. 이 회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가? 내가 출근하면 뭐하지? 그 표를 통해서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에서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류 심사를 가지고 책정을 할 때 뭘 가져간다? 제가 세 가지로 표시를 해뒀는데 교육 자격, 자기소개서, 경험교육 기술서를 가지고 서류 심사를 책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 학점 안 본다면서 학점 안 보진 않습니다. 직무 관련 수업의 학점을 봅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 직무 교육이라는 항목이 생겼고 자격증, 자격 안 따도 된다면서 그 자격 안 따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는 그런 채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서 점수를 매기는 점이 달라진 것. 그리고 경험교서, 경력교서. 여러분이 적었던 글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스펙만 보고는 이 친구의 스펙만 보고 뽑지 않고 역량을 보려면 이 친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랑 기술서인 겁니다. 소리 순서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새로운 게 등장을 했죠. 직무 중심으로 뽑아야 되니까 필기시험도 바뀐 겁니다. 단순히 전공 관련된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항목들을 만들어서 분항화시킨 거죠. NCS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시험이 새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이라고 불렀는데 직무수행력 평가라는 이름으로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전에 전공시험과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즉 전공시험, 즉 직무수행력 평가와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라는 필기 전형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예전에는 좀 중구난방식으로 질문했더라면은 이제는 면접을 할 때 질문표도 가지고 평가 책정 기준도 만들고 그래서 개량화해서 공정하게 책정하겠다는 면접 레벨이 좀 더 고도화됐다. 약간 이런 전체적인 방향 틀입니다. NCS 뭔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론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영상들을 보니까 이론이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NCS는 대분류가 24개 있고 세분류가 1000개가 넘고 KSA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취업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보다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기업 취준 입문이라는 두 번째 파트를 구성해 봤습니다. 기업과 직무 선택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을 한번 담아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채용의 두 가지 유형 이렇게 담아뒀었는데 공기업 채용, 공공기관 채용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양질의 공공 채용이라고 적어놨어요. 좋은 공공 채용, 공공기관 채용, 공기업 채용, 어떤 게 좋은 채용이지? 타겟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는데 일단은 공공기관들의 어떤 개수, 전체 타겟팅, 목표 타겟팅, 풀 타겟팅을 보자면은 중앙공공이 340개입니다. 이제 매년 1월, 2월 사이에 기재부에 조정을 해서 중앙공공의 개수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재작년의 경우에는 339개였고 작년의 경우에는 340개고 올해 또 조정이 돼서 한두 개, 몇 개 기관들의 어떤 개수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약 340개. 그리고 지방공공이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지방공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교통공사, 서교공, 부교공, 인교공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지방공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함되면 약 1,400개가 넘는 공공의 전체 풀타겟팅이 있습니다. 풀타겟팅. 자, 그럼 여기에서 지방공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여기 있는 120, 100, 29, 1, 16, 6, 40, 89, 695 이게 지방공공의 개수들입니다. 좀 양이 많죠. 빨간색 표시해둔 부분이 제가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뒀는데 여러분들 그 건축분들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공공 라인대가 어디다? LH, SH죠. LH는 중앙공공이지만 SH는 지방공공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인도공, 부도공, 그 다음에 대도공 이런 쪽이 지방공공에 포함되는 것들 좋은 채용이죠. 이거는 지방공공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앙공공이 지방공공보다 취업준비생들이 좀 더 원하는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 중에 좋은 공공기관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서교공 많이 또 지원하시고 얼마 전에 또 면접 학교 발표도 났었었죠. 서교공 라인 때는 도시철도공사 박스 보이시죠? 도시철도공사 라인 때에 포함이 되고 서교공, 인건공, 부고공, 광주, 그다음 대전, 대구 이런 쪽도 지방공공이 있다라는 점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중앙공공과 이제 중앙공공과 지방공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신용보증재단 중앙이라고 적어뒀었는데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중앙공공에 편성이 되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이렇게 적어뒀는데 편성상 지방공공에 편성돼 있거나 중앙공공에 편성돼 있지 않지만은 약간 지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금융공공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좋은 기관들입니다. 보증서 대출은 크게 세 가지가 전형적인 대출, 신용대출이랑 담보대출이랑 그리고 보증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증서 발급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꽤나 레벨 높은 금융 쪽 관련된 공공기관들이니까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제가 340개 있고 1000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공공과 지방공공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니터링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좋은 채용은 365일 있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상반기, 하반기, 공채란 말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1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코레일보다 연봉 많이 주는 기관들의 채용은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앙공공 메인 그리고 지방공공 서브 이렇게 적어뒀는데 모니터링 하시는 방법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질 공공 채용 네 가지 제가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채용 공고 떴을 때 저거 채용 공고 떴으니까 지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채용이 뭐지? 내가 찾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가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저는 계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따다다닥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 좋으면 좋은 회사 아니면 안 좋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연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를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대기업 쪽의 경우에는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연봉은 4천에서 4천 중반 정도 받게 됩니다. 공공주에 가시면 대기업 쪽 라인대보다는 페이를 좀 더 적게 받는 라인대가 많다는 건데 공공 기준으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들어가면 굉장히 고페이라는 점을 고페이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가스공사라든지 인국공이라든지 한전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공 기준으로 3천 중반 라인대 초반에서 중반 라인대는 저는 뭐 중상급 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뭐 건보라든지 LH라든지 뭐 석유공도 여기 들어가죠. 코레도 여기 들어가고 이 정도 라인대 본인의 하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봉의 하한선, 마지노선은 저는 3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별로 기준은 다르시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연봉의 하한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봉을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군요. 나는 2,900 괜찮아 하는 분도 있고 나는 3,500이면 괜찮아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좋은 채용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겠군요. 두 번째, 근무지. 공공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수도권이야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채용을 지원할지 말지 판단을 낼 수가 있어야겠죠. 근무지도 굉장히 회사상 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과 가치라고 했는데 내가 내 회사를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는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프라이드. 그런 것도 주관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내가 여유 시간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이런 어떤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 쪽 계열사랑 공공유관 경력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 쪽이 확실히 민간 쪽보다는 워라밸 측면에서 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사고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채용의 두 가지 유형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부분도. 공공채용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필기형과 두 번째, 서류면접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을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코레일 80대 1 경쟁률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50대 1 필기 경쟁률. 그런 채용들은 필기형에 포함이 된다 제가 구분을 짓습니다. 즉 서류를 적부로 가고 필기시험을 속된 말로 경쟁을 너무 많이 시켜버리는 그런 채용이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서류 심사에서 자소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소서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기술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를 해서 필기 경쟁은 5대1, 2대1, 3대1, 4대1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현실적인 경쟁률이 나오는 그런 공공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취준생들은 이 필기 경쟁력이라는 것만 머리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의 지원 기회를 가지게 되면은 멘탈이 나가게 되겠죠. 왜 그러면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지원하는 채용도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채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공공채용에서는 필기 경쟁력보다 서류면접 경쟁 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작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중앙공고의 채용 목표 수치가 27,00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40개 중앙공공 중에서 약 30에서 4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이 필기 경쟁력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을 했고 약 300여 개 기관들이 서류면접 경쟁력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즉 필기 경쟁 2대1, 3대1 이런 식으로 돌렸다고요. 그러면 제가 기관 수도 중요하지만 채용 규모도 중요하겠죠. 필기 경쟁력으로 뽑았던 인원 규모는 약 40% 정도고 서류 면접 경쟁으로 뽑았던 채용 규모는 약 60% 정도입니다. 즉
30여 개의 기관들이 40%의 채용을 감당을 한 거고 300개의 기관들이 60% 채용들을 감당한 겁니다. 즉 서류 면접 경쟁력은 약간 소규모 채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10명, 20명, 5명, 7명 뽑는 이런 채용들이 서류 면접 경쟁력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독특하게 건보 채용의 경우에는 대규모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면접 경쟁력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보공단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건보공단 필기 경쟁이 요즘에 이제 법률 문제 추가가 됐죠. 법률 문제도 이제 필기 시험에서 치게 되는데 건보공단의 필기 경쟁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대 1 안 되죠. 2.5대1에서 3대1 나옵니다. 즉 건보는 전형적인 서류 면접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인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건보 자수평가 들어가죠. 두 가지 내용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규모 뽑는 것은 좋은 채용이고 필기 경쟁력이 좋은 채용, 메이저 공공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적절할까? 자, 제가 화면에 코레일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이렇게 적어봤었는데 이 두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요. 코레일 연봉 3천 초중반, 한국벤처투자 4천. 둘 다 중앙공공입니다. 페이가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좀 더 높네요. 그리고 인식가치, 코레일은 인식 밸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코레일 다 아시잖아요. 맞죠? 다 알고 있으니까. 벤처투자도 근데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금융공공이거든요. 밸류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좀 제가 근무환경 자기개발 이렇게 적어뒀는데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물론 전국 지사가 있어서 배치될 수 있겠지만 본사에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군요. 벤처투자의 경우에는 서초법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 없고요. 근무지 측면에서 벤처투자가 적절할 수도 있고 코레일이 적절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군요. 자기개발 측면에서는 뭐 공공 쪽이니까 둘 다 뭐 민간 대기업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죠? 개인에 따라 다르죠. 코레일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제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예시로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가장 드라마틱한 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8살 학점 2점대 학생이 합격했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38살, 신입으로 기술금융직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 연봉 4천이거든요. 대전에서 하는 친구였었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페이는 4천, 4,200, 180 그렇게 2000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인식가치 연구재단 밸류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근무지 그 친구는 대전 사는 친구였으니까 학점 2점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채용에 합격했을까요? 서류심사 과정에서 7명이 지원했었는데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치러 2명이 오지 않아서 5명이 치게 됐고 그 5명 중에 3명이 합격하게 됐고 3명의 토론 면접과 마지막 인성 면접을 거쳐서 1명이 채용되게 됐습니다. 100명 뽑는 채용이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경쟁률이죠. 서류 면접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실적인 경쟁률이 나오는 채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NCS 채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8살 제가 인사실무를 한참 했던 10년 전의 경우에는 38살이 신입으로 입사한다? 라는 생각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때 10년 전 그때쯤이라면. 근데 지금 NCS는 나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정해졌죠. 직무 역량을 보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다? 개인별로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필기 경쟁력과 서류 면접 경쟁력을 하나의 예시를 좀 극단으로 두긴 한 거지만 이런 다양한 채용이 있다는 인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 개념들입니다. 필기 경쟁력, 서류 면접 경쟁력. 올해도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자발류에 보시면 여러분들 채용 계획들 쭉 뜨게 될 텐데 그 채용 계획과 더불어서 채용 계획 말고 더 채용하고 그래요. 계획과 똑같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기관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공기업 취업 전략 2021년에 어떤 취업 전략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제가 앞서 했던 얘기 들으면은 아니 그런 채용이 어떻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 번째 포인트를 알료 모니터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발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취업 양질의 공공채용을 검색하시려면은 알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렇게 제가 내용을 다 봤어요. 공공취업을 공무원 취업처럼 준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적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 쳐서 경쟁률 타이트한 경쟁률을 통과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공무원이죠. 기회가 많지 않죠. 국가직, 지방직 포함해도 몇 번의 시험기가 없기 때문에 즉 시험 하나 보고 1년을 달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회를 얻어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채용을 찾아서 이렇게 취업을 이어가셔야지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채용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가다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가다를 했었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연말까지 다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까지 못했었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뽑아보기 위해서 이 6개월 동안의 채용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고려급 괜찮은데 3천 이상 들어가는데 괜찮은데 이런 채용들을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뭐 엑셀 파일 여기서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하나 담은 건데 어떤 채용이 있었고 어떤 직무를 뽑는 거고 필요한 자격은 어떤 거고 경쟁률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 6개월 180일 동안 양질의 공공채용의 기회는 229개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229개? 210개가 넘네요. 그러면 어떤 하루에 한 개 이상 꼴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채용 시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사무행정, 즉 상경, 비상경 계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196개가 있었습니다. 196개. 상반기, 하반기라는 두 번의 기회가 아니라 190번의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채용에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 하반기라는 그런 제한된 틀에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안타까운 행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세미 상반기, 세미 하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적어둔 숫자가 경쟁률이거든요. 지금 제가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 2 막 이렇게 돼 있죠. 필기 경쟁률 2대 1짜리. 필경지 1.5대 1짜리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 면접 경쟁이 훨씬 더 분포가 많습니다. 계속 볼게요. 즉 중앙공공을 메인으로 하고 지방공공을 모니터링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검색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한국직업방송에서 취업비사나 방송을 이제 뭐 쭉 찍었었는데 거기에 이 유튜브 올려준 게 있거든요. 조회수도 많이 찍혔네요. 3만 이상 찍혔는데 여기 제가 검색하는 팁을 좀 몇 가지 담아놓은 영상입니다. 이미 좀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방법을 일부 샘플로 담아놨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찾지? 저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신주역의 취업비사라고 치시면은 바로 위에 나올 겁니다. 즉 그러면 시사점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죠. 밑에 파란색 표시로 시사점 로드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어떤 시사점이 있고 내가 앞으로 2021년 취업 준비를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로드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NCS 채용과 서류심사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서류심사가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를 적보러 가서 그냥 자격만 되면 바로 통과되는 그런 채용들이 아니라 NCS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자소서 평가도 하고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필기 경쟁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채용들이 어떻게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들. 제가 밑에 세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학교교육, 자격전공 외국어, 경험교육기간 이렇게 적어뒀는데 공공채용의 서류심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량평가라고 하는 개념은 계산기로 따다다다닥 책정할 수 있는 평가를 의미를 해요. 학교교육이 있으면 몇 점, 자격이 있으면 몇 점, 근무 관련된 경력기간 몇 개월이면 몇 점 이렇게 계량화, 계산기로 책정할 수 있는 평가를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는요.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이렇게 띄워뒀는데 자, 앞에 이 학교교육 관련된 내용들인 건데 민간 기업에서는 학교교육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평가 항목으로 어떤 것을 삼고 있을까요? 학교, 학점, 전공을 가지고 서류심사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다릅니다. 어떻게? 직무 관련 수업 혹은 직무 관련 수업의 학점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전공과 학점과 학교가 아니라 직무 관련 수업이라는 거죠. 수업.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은 산업인력공단 NCS 물가직무능력 표준 포털창에다가 NCS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올려진 자료 하나를 발췌한 겁니다. 학교 교육의 예시가 되겠는데 한번 볼까요? 과목명과 주요 내용 이렇게 돼 있죠. 학점 적는 만약에 공공채용에서 이력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D- 받은 게 의미가 있나요? 상관없어요. 맞죠? 그 교육과 교육 내용이 이 회사의 직무와 연결이 돼 있다면 D-인지 B인지 책정이 되지 않는 그런 전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점 2점인 친구가 서류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학벌로 가지고 스펙으로 가지 않죠.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을 잘 적어야겠죠. 왜?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 교육을 인정할까? 그럼 점수가 책정이 될 거고 인정하지 않는다? 점수 책정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수업 명도 중요하고 어떤 수업 들었는지 중요하고 어떤 교육 받았는지 적는 30자, 50자 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테니까요. 계속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스크린샷 뜬 건데 실제 학교 교육 적는 칸을 예시를 또 제가 지금 직접 스크린샷 뜬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버튼 보이시죠? 추가 지원해 보셨던 분이라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교 교육 적는 칸이 되겠는데 추가도 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더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구분,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이수 시간, 그리고 주요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만 적게 돼 있다? 수업 명과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채용도 역시나 3학점짜리인지 2학점짜리인지 전공 과목인지 교원 과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받았는지 D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수업 들었는지랑 뭘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스펙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것은 건보공단 서류심사 이력서를 발췌한 겁니다. 건보공단 제일 관심 많으시니까 20 상경, 비상경 분들. 제가 왼쪽에 보시면 탭들이 보이죠? 건강보험,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통계, 조사, 총무, 인사 쭉쭉쭉 나와 있죠. 직무들이죠, 직무.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표시를 해뒀는데 취득 학점, 성적, 그 다음 만점, 이수 학점 이렇게 돼 있죠. 건보채용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본다? 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수업명과 교육 내용과 몇 학점, 3학점짜리인지 2학점짜리인지 그 다음 A 받았는지 B 받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A, B, C, D, E, F, A, B, C, D, E까지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계량화한다는 뜻이 되겠죠. 4, 3, 2, 1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러면 오른쪽에 추가 버튼 누르면 학교 교육 5가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 4, 20. 학교 교육 20 정도 받겠네요. 건보채용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경우에 경쟁률이 7대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 투숙생들이 준비하는 어떤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수 포인트를 먹지 못하게 된다면 서류심사에서 통과되기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수업을 적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A 세트로 B 한두 개, A 풀세트 된 세트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어야지 건보에서 약간 서류심사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는 거고 부족한 점수는 자소해서 기술서에서 커버를 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죠? 조금. 그렇습니다. 정성평가.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정량평가 중에 학교 교육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량평가는 계산기로 따다닥 책정할 수 있는 평가. 정성평가는 그럼 따다닥 계산기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그건 뭘까요? 주관적인 여지가 반영되는 계량화하기 힘든 평가? 그건 뭘까요? 자소서랑 기술서가 바로 정성평가 영역이 됩니다. 서류면접 경제능 채용에서는 이렇게 자소서와 기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사, 서류심사 책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콜을 쓸 때는 자소서를 잘 쓰든 못 쓰든 서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써도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 자소서는 면접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잘생긴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서류 면접 경쟁에서는 건보청에서 자소서 잘 써야 훨씬 더 잘 써야겠죠. 서류심사에서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교육, 전공, 자격, 외국어, 경력기간, 자기소개서, 기술서 이렇게 적어뒀는데 자기소개서 한 개 항목이 자격증 한 개 이상의 배점을 차지하는 편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 잘 써야 돼요. 서류 면접 경쟁에서는 공공지원줄. 필기 경쟁하고 다르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서류심사, 학교 교육이라는 개념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성, 요걸 일단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사고를 또 확장해 볼게요. 필기, 제가 ACS 채용과 필기 전형 한계라는 제목을 다 봤거든요. ACS 필기 전형이 한계라는 말을 적어봤어요. 한계?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는데, 필기 시험을 단순히 공부해서는 4.4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인재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필기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발전하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필기 공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떤 일 하고 회사 어떤 일 할지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취업을 목전에 앞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물론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취업준비생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필기 공부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다. 필기 공부 꼭 해야 돼. 필기 공부 안 해도 돼. 이 양극단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기 공부 하시면 안 돼요. 필기 공부만 해야 공공취업 할 수 있어요. 둘 다 이런 양극단이죠.
이 양극단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공부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계속 볼게요. 제가 오른쪽 박스 이렇게 또 발제를 해둔 건데 시험을 치냐 안 치냐, 치면 전공 치냐, NCS 치냐, 자격은 필요하냐, 외국어는 보냐 안 보냐 그걸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 시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공공기관 시험 치면 NCS 직기초능력 직기초 웬만하면 칩니다. 전공 시험도 직기초보다는 좀 적게 치거든요. NCS랑 전공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시험 치는데? 그렇죠? 시험 치는데 내가 통과하려면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3대1, 5대1 통과하려도 시험 쳐야 되니까. 물론 안 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PU 공부를 해서 안 된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죠. 역으로 PU 공부만 해서 된다? 안 되죠. 왜? 자기소개서 심사도 있고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직무관리 역량을 면접에서 어필하려면 직무관리 역량을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표현을 하려면 고민도 해야 되고 PU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확장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PU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처럼 PU 공부 하시는 것은 제가 반대한다. 이렇게 중립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지키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NCS 필기 전형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있으시면은 학습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뭔가 알아야 내가 PU 공부할 거예요. 책 사서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개념들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NCS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NCS라는 거대한 어떤 틀에서 NCS 채용 중에 일부분인 겁니다. NCS 필기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줘. 지역기초 능력, 직무수행 능력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뭐지? 이렇게 할 텐데 첫 번째 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볼 수 있어요. NCS 직기초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어 두 개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단어? 모듈형, 필셋형 떠오르죠. 모듈형으로 준비해야 되나? 필셋으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공공 쪽에 준비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텐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모듈형을 그럼 뭘 보고 공부해야 되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야지. 책만 보고 되나? 그런 책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보는지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포털창에다가 NCS처럼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런 화면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밑에 이렇게 예를 들어 예시를 제가 한 건데 경영회계 사무 클릭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모듈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사실 모듈이라는 용어는 부품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모듈 만드는 회사잖아. 카피 모듈, FA 모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여기서 모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경영, 회계, 사무 클릭하면은 이렇게 제가 스크린샷 떠뒀습니다. 여러분들 꼭 영상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사라는 직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되지? 이게 교과서인 거예요. 모듈형을 공부하기 위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인사는 인사기획, 직무관리, 인사채용 땡땡땡땡땡 역할들을 하는 곳이야. 이 내용들이 직무기수서에 연결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직무기수서에 보니까 이 채용은 인사기획과 직무관리랑 인사 인력 채용을 하는 곳이네. 그럼 여기 관련된 모듈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모듈형 대비에 대한 어떤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교과서. 뭘 보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기획 클릭을 해보면은 자, 제가 내용 읽어볼게요. NCS 학습 모듈은 제가 이 내용 밑에 빨간 박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NCS 능력 단위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때부터 구성한 교육 학습 자료입니다. 교과서란 내용이죠. 그럼 문항 출제하시는 분들은 모듈형을 출제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어떤 걸 가지고 보는 게 맞다? 이걸 보고 문항을 낼까? 고민하게 되는 거라고요. 모듈형.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면 꼭 들어가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는데 학습 내용 체계 그리고 핵심 용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파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예시 문항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교과서를 공부한 느낌을 보는 게 모듈형 대비인 겁니다. 모듈형 대비. 이렇게. 그리고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공지 이렇게 돼 있는 197 이렇게 보일 텐데 조회수도 많죠. 제일 위에 건 2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NCS라는 사이트에 예시 문항까지 만들어 뒀기 때문에 모듈형 대비는 일단 이게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시 문항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형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NCS에서 학습 모듈이라는 거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모듈형이라는 용어 만들어줬구나. 그럼 이것은 대비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지? NCS 사이트에 저런 것을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면 기본 개념이 잡히게 되는구나. 너무 내용이 방대한 거 다 볼 필요는 없어. 요즘에 맞춰서 이걸 공부하는 게 NCS 모듈형 대비구나.
라는 개념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블랭크가 생기게 됐네요. 어떤 거? 피셋, 피삿 이런 거죠. 피셋, 피삿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문항 예시를 그냥 발췌한 겁니다. 모듈형 예시인 거고. 자, 제가 그림 하나 담아봤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NCS 필기시험입니다. 모듈이 교과서고요. 이거 가지고요. 문제를 내셔야 됩니다. 직무 중심 인재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학습 모듈? 직무 부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문제화하기 좀 모호한데? 너무 방대해서? 좀 문제 내기 좀 애매한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NCS 사업이 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역사가 짧아요, 아직까지. 민간 기업의 지사, 인적성처럼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뭐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내야 되지? 당장 문제를 출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아, 피사시구나. 이거 내자. 같이 버무려서 비스무리하게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 왜? 급하니까. 문항 출제하는데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들은 이제 수능 출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통제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주, 3주 전에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되는 거니까 급하게 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NCS 모듈이라는 것이 갓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문항을 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사시라는 것을 같이 대입시킨 겁니다. 5급, 7급 뽑을 때 적용하게 되는 피사 유형을 같이 대입해서 문항을 출제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서 NCS는 지금 두 개치기가 생긴 겁니다. 모듈과 피사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모듈만 보시게 된다면 피사 부분은 거의 놓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개념들이 생기게 된 거다. 그럼 피사는 어떻게 공부하지? 공무원 책 사고 봐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관련된 NCS는 10개 과목으로 된 거대한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들이거든요. 의문수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자원관리가 국영수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개 과목으로 되는데 NCS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의문수자 4개 과목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에 파생된 그런 필수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어나가셔야지 30대 1에도 대비할 수 있고 5대 1에도 2대 1에도 필기 경쟁에도 대비할 수가 있겠군요. 공공쭉 준비하려면 NCS 공부하는 게 일단 기본이죠. 당장 여러분들이 방금 사이트랑 피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서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바이블로 공부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제가 또 NCS 채용의 필기시험 한계라고 적어뒀는데 빨간색 표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뭐냐면은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공 채용의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즉 외부 입찰을 줘서 HR 컨설팅 기업들이 선정을 뽑아서 HR 컨설팅 기업들이 문항을 출제를 하고 서류 심사도 보고 면접도 진행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을 HR 컨설팅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HR 컨설팅 회사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 약 120개 HR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120개 업체들 중에서는 전문 HR 컨설팅을 하는 기업도 존재를 하지만은 약간 비전문 인력 파견 업체 같은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그런 기관도 있다 보니까 문항의 어떤 고도화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항에 대해서 교과서만 보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피사서로 보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부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NCS 필기평가의 어떤 그 한계, 즉 난이도가 요동을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필기 경쟁력 채용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코레일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난이도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요동을 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서류 면접 경쟁의 경우에는 NCS 필기시험 2대1, 3대1, 5대1 들어가는 그런 채용의 경우에 난이도가 기관에서 좀 타이트하게 내달라는 요구가 된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한데 이렇게 난이도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겠죠. NCS를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반기 때 지원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NCS는 시간 조절과 유형을 내가 익혀나가는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문제 푸는데 얼마? 1분에서 1분 3초죠. 그렇게 타임 테이블을 갖춰서 풀어나가면서 지원 기회를 넓혀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공공지원을 합격해야 되는 큰 방향성이거든요. 공무원처럼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기회 다 놓치게 되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NCS 필기시험이라는 어떤 거대한 방향이 잡혀졌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모듈이랑 피셋이 있는데 모듈의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되지? NCS 사이트에 학습 모듈이라는 것이 일단 교과서구나. 근데 교과서처럼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거기에 파생된 문항들을 풀어보는 작업들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NCS 모듈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직무에 맞춰서 타겟형으로 공부하는 방식, 바이블 어떤 건지 알겠죠. 문항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셋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피셋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겟으로 만들어진 영역들, 의문 수자, 내기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된다면은 NCS에 대한 어떤 책 뭐 사실도 좀 책도 공부해야겠죠. 어떤 거 봐야 될지 알겠죠. 그런 어떤 방향성이 세워졌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확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스별 공기업 취업의 7가지 로드맵이라고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공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7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공인에서 채용 설명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필요한 핵심 내용들 몇 가지 또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상경, 비상경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가장 많으실 겁니다, 아마. 상경, 비상경 분들은 공공청이 정말 중요한 옵션이다. 정말 중요한 옵션이다. 라는 점들. 왜 중요한 옵션이죠? 180일, 60일 동안 220개 정도의 채용 중에 190건이 전부 다 어떤 채용들이었다? 상경, 비상경 뽑는 사무행정직, 행정직, 일반직, 경영지원직 이런 채용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공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기술직 분도 계시겠지만은 상경, 비상경 분들은 민간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청 정말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 채용의 대다수가 사무행정 채용 라인대이다. 결과적으로 서류면접 경제적 채용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에 들어가서 기회를 늘려나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검색하는 방법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방송 영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필기시험의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서류면접 경쟁형의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익혀서 시간 조절을 통해서 시도를 많이 하시라. 제가 시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그냥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0, 0, 0, 0, 0은 0의 수렴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씩 달고 가시면서 해야지 0의 수렴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력서상 학교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적어봤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교 교육 한 줄 한 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적는 거 빈칸 두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더라도 빈칸은 절대 공란 두지 마시고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NCS 지키죠. 의문수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220개 채용 중에서 NCS 거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래를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은 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공 시험은 제가 경영, 경제, 행정, 법, 회계 이 전공 과목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하면 너무 답답하다. 경영 혹은 경제 하나라도 일단 잡고 가자.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잡고 하자. 경영학 개념 자체나 인원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CS 경영학, NCS 경제학이라는 문제를 풀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야지 사무행정 직무에 대해서 전공시험은 칠 수도 있고 직무수행 평가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 치게 된다면 약간의 디펜스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무행정 직분들은 가이드, 로드맵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두 번째 로드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술직 분도 계실 겁니다. 기술직. 전기전자, 기계, 화공, 건축, 토목 이렇게 있으실 텐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공기업 채용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술직 분들은 제발 민간기업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민간기업.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뒀는데 빨간색 이렇게 짜잘짜잘 적어뒀는데 채용 기회가 편중돼 있으며 현실적인 피기 경쟁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봤는데 기술직 채용들은 앞서 보셨던 사무행정 채용과 다르게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 있어요. 좀 몰린 채용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 나는 한정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서 취업 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기술직은 민간기업의 채용 규모가 공공보다 훨씬 큽니다. 전화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공 채용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민간 채용 버리시면 안 돼요. NCS 공부하는 걸로 인적성을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피셋 부분과 지셋 부분이 좀 대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CS 피셋으로 대응을 하고 채용 공고 뜨면은 민간 쪽에도 지원하는 것을 그치시면 안 됩니다. 공공 쪽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기술직분들은 민간 기업 지원 버리지 마라 이렇게 내용을 제가 담아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요 채용을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 한번 적어봤는데 전기전자, 통신, 기계 이렇게 적어뒀었는데 이 기술직분들이 나는 한전 갈 거야, 5대 발전 갈 거야, 6대 발전 갈 거야, 뭐 수자원공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기관만 타겟 잡지 마시고 지금 제가 몇 개 일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하는 것들 기술직분들도 놓치지 말기 바라고 그리고 공공 쪽은 사명제보다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몰려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가 공공보다 훨씬 큰 민간 쪽에 대한 지형을 버리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제가 2021년 그 공공 채용 계획이 이제 수립되게 되면은 이 전체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목건축 또 예시도 뽑은 겁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LH, SH 땡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산. 전산은 제가 몇 가지 기관들을 이렇게 추려뒀는데 공공채용, 중앙공공채용 중에서 사무행정 다음으로 취업준비 기회가 많은 것이 바로 IT 전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하나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각이 나오는 채용들이 많다는 거죠. 즉 정책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공 쪽에 IT 채용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은 채용도 굉장히 자주 뜹니다. 재정정보원 같은 경우도 IT가 뽑는다고요. 재정정보원이 이제 기재부의 그 국가예산 시스템을 다루는 디브레인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IT 채용도 뽑게 되면 금공이죠. 금공이라서 페이도 4천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IT 채용 분들은 정책기만 있으면 지원 각이 나오기 때문에 전산직 분들 꼭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 많아요. 제가 일부 발췌한 거라서 그런데 화공생명 라인 때 화공생명 이렇게 제가 기술직 분들 민간 버리지만 얘기가 또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순수 생명을 전공했는데 화학 쪽을 화공 쪽을 전공했는데 어떤 기관 가나요? 이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어떤 직무 갈 수 있는 회사 수가 일단 적어요. 사무행정 라인 때보다. 그리고 직무의 경우에는 연구직 라인 때의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 이렇게 기준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라인 때는 연구행정, 사업행정, 사업관리 이런 쪽이거든요. 즉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증빙 작업들이나 연구진의 현황들을 관리한 작업들을 연구관리, 사업관리라고 하는데 연구에 대한 즉 연구 사업에 대한 직무는 지원할 수 있지만 사무행정보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역시나 공공 쪽에 올인하게 되면은 취업에 대한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직을 보시되 여기 기관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이전에 어떤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공고문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공고문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칸이 좀 적어지죠. 농림, 원예, 조경, 안전, 환경 이렇게 되었는데 안전환경 쪽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경쟁이 낮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직무들도 공공 쪽에 올인하시게 되면 역시나 취업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라는 점들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직은 기사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기사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사가 필수 자격으로 잡혔기 때문에 기사 무조건 따셔야 됩니다. 공공 쪽에 기술직에 취업을 하려면은. 그리고 필기 공부는 기사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이어가셔야 돼요. 기사 따서 그만하고 싶었는데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시험 칠 때 직무수행력 평가를 칠 때 공고문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땡땡 과목이 가지고 시험에 나갑니다. 돼 있기 때문에 기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기술직 분들은 공공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기사 필기 공부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전 5대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서류 면접 기능 채용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기회를 얻으시기 바라고 취업준비생분들이 NCS랑 GSAT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 다 거대한 시험책이기 때문에 둘 다 하면 멘탈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간 쪽에 완전 집중도를 높여서 GSAT을 공부하면서 NCS를 피셋 부분을 커버할 건지 NCS 피셋과 전공 필기를 기사 필기를 공부하면서 민간 기업을 지원할 건지 큰 방향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면 좋은데 둘 다 공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일단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외국어 내용을 적어뒀는데 800, 850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맥시멈 점수를 적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기술직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그래도 일단 한전이죠. 탑티어 라인 때가 한전인데 한전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토익 850이면 만점 100점을 주게 되죠. 그리고 오픽 IH 찍으면 5점 플러스 가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리라든지 한국사 가지고 있으면 5점 플러스 먹고 한국어 가지고 있으면 5점 더 먹고
이렇게 플러스 점수가 20점 또 들어가는 게 있죠. 기사 있으면 10점 점수 들어가 싸게 싸면 20점 달게 돼서 한전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115면 합격권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20 돼야지 안정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 심사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분들은 한전의 공고 준비 자격 기준들이랑 준비 대비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기술직이 자동으로 대비되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경 비상경 분들은 이제 건보 채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보 채용을 준비하시게 되면 나머지 사무행정 직무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 같은 경우에 커만 한국사, 사회사 분석사 같은 경우에 가점을 주게 되고 원가 분석사랑 정보처리 기사 있으면은 또 공통 가점을 주게 되는데 원가 분석사 취득하기 좀 어렵고 정보처리 기사는 이제 3개월 피부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준비하기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커만 한국사, 사조사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나머지 공공 쪽의 사무행정 대비 어떤 큰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건보공단 채용과 한전 채용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간 지원 버리지 마라. 기술직 분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술직 분들 막 공부 막 필기 공부 해서가지고 막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시험 치고 이런 모습 보면 항상 안타까운 적이 많거든요. 민간 채용에는 기술직 분들 좋은 회사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세 번째, 기본 자격 일정 체크. 공기업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기술직은 한전, 상경비상은 건보 보시라. 그리고 앞서 봤던 주요 채용의 일정들을 보자. 그리고 저 밑에 이렇게 이걸 꼭 따시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돼? 이렇게 처음 준비하시는 추리닝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기사, 커만, 한국사, 사조사 이 정도는 일단 기본 세팅이라 생각하고 일정 체크하셔서 가장 먼저 취득할 자격부터 한번 손을 잡아보실 필요성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 쪽에서만 서류 순서 포인트를 주고 사조사 같은 경우에도 공공 쪽에서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경향이 있는데 커만의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 서류 순서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커만은 그래도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일정 체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격도 바로 하나 정도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보처리기사, 전략기사입니다. 전략기사. 정석이 따게 되면은 사무행정 다음으로 채용 공고 많은 IT 기술직에 대한 지원 범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보다 전산 IT 직무가 경쟁이 좀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사무행정 그 다음으로 채용고도 많이 뜨고 경쟁도 상당히 좀 낮은데 내가 IT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공공 IT랑 금융 IT 직무의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라든지 개발 역량을 보는 그런 채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통상을 전공하신 분이 정보처리 기사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NH농업은행 IT 직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면 직무 범위가 넓어지게 돼서 굉장히 전략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소서, 전략무기 중요하죠. 자소서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공공 340개 채용 중에 300개 채용은 서류 면접 경쟁률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자소서를 점수해서 보는 곳이 많다. 자소서 잘 써야겠죠. 그럼 나는 필기 경쟁률 할 거라서 시험만 칠 거고 적부로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은 자소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아니죠. 자소서 어디 영향을 미친다? 면접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인성 면접이라든지 역량 면접 할 때도 여러분들 자소서 쓴 거 보면서 파생질문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자소서 이상하게 적거나 부족하게 적으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거 자체에서 면접 질문도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류 면접 경쟁률보다 자소서에 대한 어떤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최종 합격이라는 면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자소서 강의도 하고 싶지만 일단은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공공과 민간도 중요합니다. 제가 민간 쪽도 자소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공공 쪽에 두 가지 방향, 필경쟁은 서류 면접 경쟁, 면접에서 영향력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의 면접의 전형에서의 범위는 필터링 단계랑 사람 손에 여러분의 자소서 이력서가 주어졌을 때 판단하는 과정 그리고 면접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요. 필터 단계, 민간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손에서 여러분들 픽률 높이는 것, 공공 서류 면접 경쟁에서는 점수화가 돼버리고 면접에서 영향 미친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첨삭이 아니라 첨삭, 다음 주 제출해야 되는데 첨삭 타주실 분 없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기를 자소서 역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소서 강의가 나중에만 하게 된다면. 자, 다음 6번째. 자, 학교 교육,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는 공공만 나는 거리가 멀어. 나는 화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화학 전공인데 나는 PE 공부도 자신 없어. 나는 땡땡 전공했는데 권리 없는 것 같은데. 돌파구가 있습니다. 바로
타전공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타전공 학점을 하려면 48학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약 1년이라는 시간과 약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소요를 해야 돼요. 너무 긴 시간이죠. 8년, 1년 투자해서 공공 채용 지원하면 할 수 있다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전공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게 되면 약 3에서 4개월 자기중 하나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죠. 기사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요즘 비대면으로 국비지원 학점은행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무행정 쪽에 많이 OK를 받을 수 있는 과목들, 상경계열 과목들에 3과목, 4과목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4과목 정도 확보가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 들었던 학교 교육이랑 결합을 시키면은 학교 교육 5칸 정도는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10칸은 채우기 힘들더라도 공공 쪽에 학교 교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루트가 나는 관련 전공이 아닌데 학점은 3개월 투자하게 되면은 한 3, 4개의 학교 교육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교육에 밀어넣게 된다면 점수를 포인트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무행정 쪽에 꼭 하고 싶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3개월, 4개월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교 교육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0개 채용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좀 보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뒀는데 읽어볼게요. 학교 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 이루어지는 고등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NCS,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을 뭘 인정해준다? 고등교육 과정을 인정해준대요. 그럼 그게 뭘까요? 고등교육 과정이 뭐지? 고등교육 과정이 이겁니다.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죠. 어떤 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통대학, 사이버대학 등등등등등 학점은행제 포함이 된다. 뭐도 포함이 된다? 대학원에서 여러분 석사 공부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석사 때 들었던 그런 수업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다? 공공사무행정 채용에 학교 교육, 공공채용에 사무행정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의 학교 교육에 넣을 수가 있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사이버 교육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도 가능하죠. 기준이 나는 데 있죠. 그리고 대학원 들었던 수업도 학교 교육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체험 인턴, 공백기 그리고 경력 판단이라고 적어뒀는데 경력 허들은 3에서 6개월이라고 적어뒀는데 제가 30, 70%이 뭔 말이냐면은 공공채용 중에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약 30% 정도는 공공기관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기관 경력 인정, 타기관 경력 인정, 이게 한 30% 정도 된다고요. 하지만 공공기관에 인턴했던 경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연관성만 있으면은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6개월 정도 하셨던 분들 사무보조했던 6개월 경력 있으시면은 그 공공채용에서 채용 중에 약 70% 채용 사용해서 경력기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고 신입, 계약직 그리고 인턴 민간에서 하셨던 분들도 공공채용 지원을 할 때 경력기간 포인트를 먹을 수 5점, 10점 먹을 수 있으니까 나 6개월 경력 있는데 연관성 있는데 그러면은 공공채용의 경쟁력이 갖춰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려진 채용의 체험형 인턴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취업은 1년 농사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막 다음 한 달 만에 취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메이저 채용들, 메이저라는 표현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좀 잘 알려진 기관들의 체험형 인턴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체험형 인턴 채용이 있었죠? IBK, 중소기업은행 체험형 인턴이 있었죠. 그런 거 여러분들 지원하셔야 된다. 모니터링 통해서 체험 인턴은 신입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취준일분들께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형보다 경쟁이 적고 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고 필기 안 치고 서류하고 바로 면접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월한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공공 면접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어떤 스토리일까요? 공공경에서 인터넷 경험 진짜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적은 투자로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진 기업의 기관의 체험형 인턴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7가지 제목만 정리해 봤습니다. 상경, 비상경, 민간 쪽만 취업 준비하는 것은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막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채용하진 않죠. 중요한 것은 뭐다? 채용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쟁률, 기회가 중요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라는 두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지 마시고 365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를 늘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경 비상 중요하다. 두 번째, 기술직. 저는 한정 갈 거예요. 5대 발전 갈 거예요. 제발. 전화기는 민간이에요. 같이 다루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자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공공을 처음 준비하신 분이라면 기본 자격 일정 정도는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네 번째, 정석이 전략기사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모의 자소서. 중요합니다. 첨삭할 거 없나요? 첨삭할 데 없나요? 하지 마시고.
자소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이 걸립니다. 자소서, 전략무기 중요하다는 점만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나는 학교 교육이 안 나와서 공공 쪽은 나는 영원히 안녕이네요. 돌파구 하나 있군요. 타전과 학점은 이제 3개월 투자로 학교 교육을 깔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경력 판단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민간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고 신입분들이라든지 계약직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채용하는 기관들의 체험 인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영상을 보기 몇 주 전에 IBK 체험 인턴이 끝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목차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죠.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부디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NCS 채용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 그리고 NCS 공기업 취업에 대한 입문 어떤 거 필경진형, 서류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판단은 내가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들이었죠.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들은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 항상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 유튜브가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7가지 공기업 취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전공을 갖춘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항목들 기억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필기도 해두셨길 바랄게요. 1시간 동안 재밌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꾸준하고 현명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감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주혁이었습니다.